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김소월 작가님의 먼후일이라는 작품을 같이 볼 거예요. 이제 현대시인데 김소월 작가님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작품이 1922년인가? 1922년인가에 나왔는데 이 작품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시를 배우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익혀야 할 대표적인 문학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가 있는 사람은 학습지 보셔도 되고 쌤이 미리 좀 필기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시에서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을 묻는 문제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정말 그 시가 시험 범위가 된다면 필수가 돼요. 우리가 시에서 그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운율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이 만들어지는 운율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반복법입니다.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운율, 즉 리듬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이거 디테일하게 한 글자 차이로 답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히 문제 풀 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처음은 동일한 음운이 반복될 때 시에서 운율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음, 모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여기 지금 예를 보면 갈래갈래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반복되는 자음이 눈에 보일 거예요. 바로 기역이랑 리을이겠죠. 그래서 이 음운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자음과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여기서 이 갈래갈래 갈림길에서는 기역과 리을이라는 음운이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운이야, 운. 자,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음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소리 하나야. 그래서 우리말은 자음이랑 모음이랑 만나서 음절을 형성하잖아요. 여기에 예시를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산이라는 이 음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이나 나오네. 산이라는 음절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은 운이었어. 2번이 음절이었고요. 3번으로 가면 시어예요. 시어는 여러분 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실비금비 내려라, 실비꽃비 내려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비가 2번 나왔네. 금비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꽃비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이 내려라 라고 하는 이 서술어 시어도 2번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비와 내려라 라는 시어가 각각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요, 동일한 음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 경우는 특별하게 음보로 운율을 만들었다. 그래서 음보율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게 정철의 훈민가인데 시조고요. 여기 보면 오늘도 한번 끊어읽고 다 세었다 끊어읽고 호미 메고 끊어읽고 가자 쓰라 끊어읽고 총 4덩이가 되겠네요. 그쵸? 짠! 이렇게 4덩이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우리가 흔히 시조라고 하는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에 크게 인기가 많았던 갈래가 있어요. 시조 갈래가 바로 사음보입니다. 음보라는 거는 우리가 끊어 읽을 때의 단위거든요. 끊어 읽을 때의 단위.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에서 크게 3음보, 4음보 2가지 종류의 음보가 있어요. 시조인 경우에는 4음보, 그리고 민요적이다 라고 말할 때는 3음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4음보짜리 민요가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요를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많은 작품들이 3음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3음보, 4음보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4음보는 시조, 3음보는 민요.
자, 다섯 번째, 동일한 글자 수. 우리가 이거를 음수율이라 그래요. 숫자 할 때 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 진짜 글자 수를 세보면 딱딱 맞아요. 근데 뭐 한두 글자 조금 봐줘. 여기 보면 산 너머 남촌에는 7글자죠. 누가 살길래 5글자죠. 그 밑에 다른 예시도 볼게요. 해마다 봄바람이 7글자, 나무로 오네 5글자. 우리가 이거를 7, 5조라고 합니다. 이 글자 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음수율은 조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7, 5조 이거를 우리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만나게 될 김소월 작가님의 유명한 작품 진달래꽃도 7호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죠. 가실 때에는 5글자죠. 그래서 김소월 작가님은 7호조 그리고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나름 뭐 이게 독립운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 전통적이고 어떤 향토적인 민요의 리듬감을 현대식에 녹여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음수율, 동일한 글자 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였고, 여섯 번째 방법은 이게 점점 이제 커지네. 아까는 기역 이렇게 자음 하나를 반복했다면 음은 갔다가 음절 갔다가 시어 갔다가 음복 글자 수. 이제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6번 가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어떤 호응 관계나 어떤 문장의 형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문장 구조라는 말 대신에 통사 구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통사가 문장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먼후일이란 작품에는 뭐뭐하면 그리고 뭐 이점노라 라고 내가 말하겠다는 그 문장의 구조가 반복돼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7번째로 가게 되면 수미상관인데요. 수미상관은 수, 머리 숫자고요. 미, 꼬리 밑자입니다. 꼬리랑 머리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즉 이 경우에는 한 연이 통째로 복붙된다. 연이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8번째는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인 의성어와 모양을 흉내내는 말인 의태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성상징어가 상위 개념이에요. 좀 더 큰 거야. 과일 같은 거야. 의성어는 사과, 의태어는 포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학교에서 이제 막 필기를 해주실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딱 줄치고 뭐 줄줄 이렇게 했어. 그럼 그게 뭐 의성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치면은 시험 때 음성상징어다라고 말해도 무조건 맞습니다. 음성상징어는 큰 개념이니까 상위 개념이니까 대신에 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그 의태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반짝반짝 이거는 의태어잖아요. 이거를 의성어라고 하면 틀리지. 대신에 이제 음성상징어는 이 두 개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고래물이 수루루루 저 고래물이 쇠쇠라고 보시면 지금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언어에서 음성상징어는 정말 다 반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짝 그렇잖아. 그리고 줄이 2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뭐 깡총 이것도 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 2번만 나와도 반복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성상징어가 나오면 항상 반복법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율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운율 형성 방법, 무언가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바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시의 정서나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시인의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이게 반복을 해줘야 집중이 돼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시는 일단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좀 리듬감이 있어야 돼. 힙합 가사처럼.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마법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볼 때는 일단 뭘 조심해야 되냐면 꼼꼼히 봐야 돼요. 운을
동일하게 반복하는지, 음절인지, 시어인지, 음보인지, 음수인지 요거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로 가볼까? 자, 먼 후일 김소월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로 가볼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자, 찾으시면 이라고 하네요.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여기 잊었노라 이 부분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면 잊었노라, 면 잊었노라, 면 여기는 아니네. 이거 고네. 고 잊었노라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바로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인가 봐. 근데 우리 이별했다? 근데 먼 훗날, 이거 미래죠? 근데 확실히 뭐 몇 월 며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불특정한 미래. 너가 만약에 날 찾는다면, 당신이 날 찾는다면 이건 바로 우리가 재회하게 될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지. 가정법. 자, 그럼 그때가 바로 언제야? 먼 훗날이죠. 내가 말할 거야. 뭐라고? 잊었노라 라고 해서 내가 할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잊었다, 뭐 잊었어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게 일상적인 말이잖아. 근데 잊었노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노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옛날 스타일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학에서 예스러운 말투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옛날 스타일이라는 거지. 예스러운 말투. 근데 이런 말투를 쓰면은 어떠한 느낌을 주냐면 좀 그러니까 김소월 작가가 시를 쓸 때 흔히 나오는 이제 말이기도 한데 여성적 어조다라는 말을 써요. 뭐 오늘날에 뭐 여자는 말 이렇게 하고 남자는 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김소월 씨는 남자입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좀 수동적이고 좀 희생적인 여성의 태도, 그러니까 뭔가 다 희생하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여성적인 어조로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노라, 예스러운 말투고 여성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시를 쓰는데 굳이 나 미래에 있잖아, 너가 나 찾아와도 소용없어, 나 그때 너 잊었다고 말할 거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사실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가 시를 썼지 쉽게 잊혀질 사람이면 시를 쓰지 않았겠죠. 우리는 바로 이런 거를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잠시 반어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반어법. 자,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말하는 거야. 그죠? 실제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거야. 실제 의도와 반대로. 자, 반어법에서는요, 문장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거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쌤이 그러겠지. 잘했네. 잘했다. 이 말 자체에는 그 어떠한 문법적인 오류나 모순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봐야 돼? 반어법인지 알려면 맥락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뭐 시험을 100점 맞아왔어. 그때 잘했어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의도가 그 자체로 잘했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숙제를 안 해왔을 때 잘했다고 말하는 건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어법을 왜 할까?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어법은 크게 보면 상위 개념이 강조법이에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대로 말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강조하는 거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한 인상을 주는 거지. 근데 약간 좀 참신한 표현이라고도 말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 좀 재미없지 않아? 참신한 표현.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어떤 주제의식도 강화할 수 있죠.
시에서 쓰이는 모든 표현법은 주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주제를 막 숨기고 싶은 시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해. 그래서 이걸 반어법인데 김소월 씨가 반어법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김소월 작품에 이제 김소월의 먼우이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영기 작가님의 낙화를 설명할 건데 낙화에는 역설법이 나와요. 반어랑 역설하고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쌤이 낙화까지 설명하고 나서 반어법과 역설법의 실제 예들을 쫙 모아놓고 한번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우일만 봐봐요. 자, 그래서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지. 사실 다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난 당신을 잊을 수 없어.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자, 이연으로 갈까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나도 막 추측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나무라면, 이제 서운한 거지. 뭐? 잊었다고? 기분 나쁜데? 나무라면 난 이렇게 말할 거야. 따옴표 안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거죠.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 잊었노라. 이것도 뭐 똑같이 반어법이지. 안 잊을 거라는 거야. 안 잊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 알 수 있죠. 얼마나 간절하면 이럴까? 잊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지. 3년 갈게요. 그래도 뭔가 점점 이렇게 층을 쌓아가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층을 쌓아가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할 거야 를 여러 번 말하면서 점점 층을 쌓아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을 점점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 점점 더 고조시키고 있는 거야. 점층법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좀 더 가볼까? 당신이 나오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말이 이제 또 좀 바뀌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헤어짐을 믿을 수 없었다? 뭐 이런 맥락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연. 어제도 오늘도 안이 있고. 이 안이 있고가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것도 되게 예스러운 표현인데 오늘날은 막 사랑 안 해 이러잖아. 근데 옛날엔 사랑 아니하오 왜 이랬어요. 예스러운 낫. 자, 먼 날 그때 잊었노라라고 또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네요. 시어를 반복해주고 있네요. 여기 보면 내가 당신을 잊었노라고 말을 할 거라는 그 반어법을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어? 그래도 이러다가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에야 간신히 그때 잊었노라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점층적인 시상전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이렇게 오면서 점층적인 층을 쌓아간다는 얘기야. 점층적인 시상전개. 자,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는 거는 어떤 뭐 단어나 어떤 그 시어의 의미들을 점점 이게 고조시키면서 시상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히 시상을 전달한다고, 그러니까 점층법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여기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서술어가 관형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형어가 점점 길어져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시상을 전개함에 있어서 점층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거야. 즉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있지. 이 그리워하는 정서. 여기서는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강화해 가면서 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잊었노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점점 길어지잖아.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잊었노라 앞에 점점 강해진다는 거야.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점층적 시상 전개가 쓰였다 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를 다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시 내용은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거잖아. 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운율을 좀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운율 설명했지.
먼저 우리 뭘 볼 거냐면 시어가 반복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볼까? 시어 반복? 일단 이전노라 반복되지? 이전노라. 그리고 먼 훗날이란 말도 2번 반복되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당신이라는 말도 여기 당신이 3번이나 나와. 그죠? 그리고 나무라면이라는 말도 2번이나 나오고 이렇게 다 반복되는 거죠?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여기 반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필기하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두 번째로는 어떤 반복이 어떤 이 운율 형성 요소가 있냐면 글자 수를 좀 볼까? 자, 글자 수를 보려면 우리가 먼저 음보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이렇게 쫙쫙쫙. 여러분 다 뭘 할 수 있어요? 야, 완벽히 똑같아. 두 줄 있는데 다 완벽하게 삼음보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삼음보로 끊어지고 있고 글자 수 세보면 세 글자, 네 글자. 여기에 딱 하나만 네 글자던데, 그래, 요것만 네 글자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한 글자 봐주는 거야. 334의 음수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반복은 뭐가 쓰였어? 쌤이 정리를 해줘야겠다. 시어 반복. 2번, 삼음보, 음보의 반복. 3번, 3, 4조로 글자 수 반복. 글자 수 반복. 그리고 하나 더 문장 구조. 자, 가정법 뭐뭐 하면 잊었노라. 이런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까지 4개나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운율. 이렇게 운율 4가지나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음악성이 만들어지고 어떤 규칙적인 느낌도 주고, 그지?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나의 의지도 강조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서 시의 기본적인 어떤 제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습서에 이게 정리되어 있을 거야. 자, 그래, 여기 쌤이 아까 설명했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이렇게 4가지 나왔습니다. 사분법, 비슷한 글자 수, 뭐뭐 하면 뭐 잊었노라, 유사한 문장 구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건 반어법. 진짜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어려운 말로 표면적. 자, 속마음, 얘가 뭐 진짜잖아, 진짜. 얘는 뭐 심층적이라고도 말해도 되고 이면적이라고도 말해도 되죠. 이면적. 숨겨져 있다는 거야. 절대 못 잊겠어요. 그죠? 그래서 불특정한 미래에, 이게 또 확실한 미래라고 하면 안 되지. 먼 훗날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니까. 당신을 다시 만난 날, 그때 그거를 가정하고 나는 그때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잊었노라 라고 말할 거라고 좀 반어적으로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절해.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는 너를 죽어도 못 잊겠어 라고 말할 때보다 오히려 알았어, 잊을게 이렇게 말하면 더 슬프단 말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래?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나타내기 어렵다. 즉 반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법이잖아요. 시에서 표현법을 쓴다는 건 돌려만 한다는 거야. 그래야 더 감동이 막 전해지고 주제의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나 너 절대 못 잊어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문학이 아니지. 재미없잖아.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그죠? 밑에 핵심 정리할게요.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쌤이 이게 이 작품이 3음보다 그리고 334조의 어떤 비슷한 글자 수가 반복된다 라고 해서 시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자유시의 반대말이 정형시입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조 같은 거예요.
근데 시조를 배울 때도 사음보 지켜야 돼. 그리고 3장 6구 45자 내외로 33, 뭐 34, 34, 34, 34 이렇게 글자수 맞춰서 써야 돼. 라고 하는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소월의 시는 시조가 아닙니다. 정형시가 아니에요. 자유시.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정형시 안에는 외형률이 있잖아요. 그죠? 3장 6구 45자 내외로 딱 정해놨잖아. 근데 자유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시 안에는 내재율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운율이 있다는 거지. 이 숨겨져 있는 운율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쌤이 처음에 설명했었어요. 음운을 반복하거나 글자 수를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시는 내재율이 있는 자유시인 거예요. 다만 김소월이 우리나라의 어떤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그 좀 조선적인 거의 어떤 문학적으로 뭔가 계승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민요적인 사문보를 갖다 쓰고 글자 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정형시가 아니라는 거. 김소월 현대 시인이에요. 일제시대 사람, 자유시다. 자, 그리고 서정시 개인의 정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성격 민요적이다. 왜 민요적이라고 한다고? 사문보라서 그래. 김소월의 다른 작품들은 7호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작품은 7호조는 아니잖아요. 334조잖아. 그래서 뭐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 원후일을 배울 때 그러니까 7호조의 좀 변용이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변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지. 7호조를 살짝 변형해서 썼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건 334조니까 7호조는 아니잖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음수를 지켜서 하고 싶었던 게 좀 7호조를 변형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애상적이란 얘기는 슬프단 이야기예요. 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자, 특징. 사문보 얘기했지. 점층적 지상전개. 여기서 어떤 정서를 강조한다고? 그리움. 널 잊을 수 없다는 그리움을 강조한다. 그리고 반어법. 겁나 중요했다. 반어법은 진짜 중요했다. 역설이라 그러면 큰일 난다. 역설 아니다. 역설의 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 자,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일제시대 사람이고요. 이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이별의 그 한스러움, 아리랑에 나올 법한 한의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한 시인이에요. 굉장히 서정적이야. 그리고 7호조, 민요적이 웃겨. 사문보 이렇게 해서 민요적인 느낌을 우리나라 현대시, 자유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독창적으로 우리의 민요를 계승시킨 거죠. 전통을 퓨전으로 만든 그런 시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 김소월 시인의 먼우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낙화를 올려드릴게요.